고2 학력평가 국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지문에서 우리 내신 문제에 출제될 만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강연 화제를 소개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말하기 전략, 질문하고 또 청중들의 반응 살펴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제 올바른 식품위생 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발표자가 활용하고 있는 말하기 전략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는 올바른 식품위생관리법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병렬적인 구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열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살펴보면 여기 견과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견과류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대로 상온에 보관한다는 답변이 많은데 질문을 통해 청중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강연 마무리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내용도 충분히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변형 문제에서는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선지의 내용 중에서 정답을 찾으면 4번이 적절하다는 것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 지문에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 학생의 질문과 관련하여서 상담사가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라고 할 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학생이 질문을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조사해 봤더니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던데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상담사가 다시 한 번 더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이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로 내려와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이야기한 인터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미술심리 상담사의 개념은 무엇인지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상담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앞서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미술심리 상담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예시를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미술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상 독자가 학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까지 살펴보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 기억, 중심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것이 적절한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미술심리 상담이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미은. 제가 조사해보니 여러 심리 상담 방법
방법이 있던데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적절하다. 다음 디귿은 앞서 이야기한 요청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고 그에 대해서 추가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세부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적절하다. 다음 리을 그림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니 요거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신기하군요 라고 언급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리을까지도 적절하다. 다음 마지막 미음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장문 지문도 마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문 상황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평문에 해당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중심 화제에 해당하죠. 구독 경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 그와 관련해서 장점 및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차례를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서 구독 경제의 과도한 이용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고려할 때 생략된 A 부분은 비평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서 강조하거나 예상 독자들에게 중심 화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핵심 정리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시고요. 변형 문제 1번 보면서 내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상황을 고려하여 구상한 글쓰기 내용으로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과 성인의 구독 경제 이용 양상 되어 있는데요. 글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라는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다. 2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구독 경제의 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활용한다라는 예시만을 들고 있었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소년들이 구독하는 구독 경제의 종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죠. 이렇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웹툰 멤버십, 동영상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것이 되겠고요. 4번, 구독경제 이용 시간과 학습 시간의 관계. 구독경제 이용 시간이나 학습 시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정 플랫폼에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죠.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로 넘어와서 언어 지문 문제에서는 지금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상이어, 하이어, 그리고 반이어, 유의어, 그리고 어휘지도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이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용 잘 알고 있지만 추가로 짚어야 하는 것 의미 성분 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의미 성분은 어떠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하듯이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당연히 의미 성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단어의 뜻이 자세해지고 단어의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유의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유의어가 대체로 서로의 자리에 바꾸어 들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진 않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이고요. 반의 관계는 우리가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의미 성분이 하나만 달라야 반의어다,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휘지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이미지로 함께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만 잘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어휘 지도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의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라고 봐도 무관한 거죠. 1번 어류와 조류는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가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어류와 조류가 의미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는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의미 성분의 수, 참새, 제비, 꿩이 지금 다 조류의 하위어인 것은 맞지만 각각의 의미 성분의 수가 같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조류에 비해서 많다는 것만 알 수가 있죠. 다음 3번 아버지와 아비는 대개의 문장에서 바꾸어 쓸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비는 서로 유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서 대개의 문장에서 서로의 자리에 바꾸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 이상의 의미 성분이 대립된다 되어 있는데요. 반의 관계에서는 딱 한 가지만 달라진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조류, 동물, 제비 순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의 수가 많다 되어 있는데요. 의미 성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제비, 그 다음 많은 것은 조류,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동물이 되겠습니다. 론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해와 감상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꼭 파악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인 론도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꼭 확인해야 하는 건 주인공이 두 번의 교통사고를 겪는 동안 어떠한 입장에 놓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하는 점, 요거 출제 포인트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 이외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이해타산적인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 그러면 이 이해타산적인 세태를 보여주는 구절들에 우리가 하나씩 집중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올라오면요. 우리가 먼저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첫 번째 사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서 그가 우체국에 들러서 주차하는 도중에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살짝 긁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가해자, 노인은 피해자 가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시비 끝에 경찰관의 중재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나 배려가 없어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관의 중재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지문은 보험 처리를 위해서 방문한 정비업체 사장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정비업체 사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정당하지 않은 보험 수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내 권리를 찾는 당연한 거다. 내가 이제까지 냈던 보험비를 생각하며 보험료 본전을 찾아내는 것이지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보험 수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수리를 많이 할수록 정비업체 사장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험 처리에 대해서 좋다라고 옹호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주변 인물을 통해서 이해 타산적인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정비업체에 대한 서술,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보험 수리가 만연한 세태, 다시 이해타산적인 세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언급하면서 나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처음 해봐서 좀 그렇다 라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해 타산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임을 또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험회사 직원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정비업체 사장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사장의 말을 통해서도 이 사장, 보험회사 직원,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들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서 보험 처리를 남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노인 역시도 정비 공장을 찾아가서 살짝 긁힌 사고였는데도 범퍼 전체를 교환하면서 이 아슬아슬할 때까지 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모습, 이에 타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도 이렇게 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또 보험회사 직원도 사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도 결국 이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자신이 만들었던 흔적들을 포함해서 평소에 있었던 이 자잘자잘한 상처들을 다 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자 그는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주차장에 내 차를 놔뒀는데 어떤 놈이 살짝 받고 도망을 간 것 같다. 상담원은 또 이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정말 고객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담원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거나 혹은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코치코치 캐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편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보험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는 문득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 나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치심을 혼자서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험 처리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이 자잘한 상처까지 포함해서 나는 상처까지 포함해서 그가 자동차를 싹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에게 사고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오른쪽 뒷문이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자 내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하는 생각입니다. 왜 행운인가? 내가 이 사고를 계기로 또 보험 처리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앞서 사고와는 다르게 나의 입장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화하면서 사고가 짜증나는 거에서 이제 나에게 찾아온 행운, 정말 좋은 걸로 바뀌었다 하는 거, 이 태도 변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하고요.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확실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해자인 중년 남자 앞에서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심정이다? 너무 고맙다. 인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내면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는 이 중년 남자의 실수 때문에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 놓인 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누가 이 사고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젊은 기사의 말을 통해서 코란도 차주의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란도 차주 역시도 지금 똑같이 이 사고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상을 받으면 그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란도 차주의 반응, 그리고 안쪽에 서 있던 여자들 중 하나,
여기서 지금 또 돈 얘기하는 거 똑같죠? 이에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세태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이기적인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이기적인 세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행운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가져가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내 몫을 많이 가져가기 전에 최대한 내 몫의 행운을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 거죠. 앞서 보았던 보험과 관련을 지어서 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남은 것을 가져가야 하는 사람들, 다른 사고에 대한 보상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혹은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운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형 문제 1번 볼 텐데요. 1번 보면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정비업체 사장은 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누구를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2번 그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말한 방법을 자신이 실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험회사 직원들도 그런 말을 하긴 했다. 그런데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정비업체 사장은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비용을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견적 내주고 있죠. 다 합치면 한 7, 80 되겠는데 보험 할증이 안 붙게 50 안짝으로 맞춰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중년 남자가 그에게 같은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해도 좋을지 의향을 물어보고 있다 하는 것. 여기 같은 보험회사에서 고쳐도 좋을지 어떠신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마지막 젊은 기사는 중년 남자가 사고를 내는 순간에 목격한 내용을 그에게 전달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젊은 기사의 말을 확인을 해보면 소리가 꽝 하고 나서 나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고를 내는 순간에 목격한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다. 그 다음 언어 철학 지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의미 내재주의라는 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의미 내재주의란 바로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 지시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언어의 의미이다 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는 기술구라는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미 내재주의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와 대립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의미 외재주의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언어의 의미란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 이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의미 내재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구, 그러니까 단어의 지시체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데요. 쌍둥이 지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무색무취의 물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과 느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던 용어를 활용을 하자면 이 물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술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구가 동일한데 그런데 얘가 가리키는 게 사실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H2O를 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쌍둥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애의 정체는 화학식이 XYZ인 물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용도로 쓰고 똑같은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얘의 본질, 가리키는 지시체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단어에 대한 지시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은 잘못될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이 뭐야?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물이란 우리가 마시고 냄새도 없고 씻을 때도 쓰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물이란 바로 H2O의 화학식을 가지는 물질이야 라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H2O의 화학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 지시체의 그 자체에 대한 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외재주의 바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제적 본성이라는 용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에는 실제적 본성은 화학식이 H2O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고요. 이 과학적인 발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이나 금, 이러한 것들의 실제적인 본성을 잘 아는 일부 전문가들의 안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물이란 이런 거구나, 금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퍼트넘은 이렇게 금처럼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하여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 다음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언어적 노동 분업을 통해서 용어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알고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비판적 시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언어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생각에만 있다는 건 내재적 관점,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외재적 관점인데요. 전통적인 철학은 우리의 생각에 있다. 그래서 언어의 의미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술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퍼트넘은 그렇지 않다. 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 지시체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구가 같아도 본질,
본문에서는 실제적 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 실제적 본성에 따라서 다른데 이 실제적 본성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발견에 기반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전문가가 알려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언어적 노동 분업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사용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되어 있는데요. 기술구는 어떠한 지시체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인식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 의미 내재주의에 의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 2번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면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구성한다. 지금 의미를 구성하는 지시체 외부 세계에서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미 외재주의의 관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외재주의가 아니라 내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 3번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 의미가 외부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다. 다음 4번 의미 내재주의자와 달리 퍼트넘은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부여한 의미, 이건 내재주의 관점에 가까운 설명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퍼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또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퍼트넘은 의미 내재주의자와 달리 인간의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인간의 인식,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의미 내재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퍼트넘은 인간의 인식이 아니라 지시체의 특성이죠. 실제적인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비룡의 경우에도 우리가 밑에 설명부터 볼 텐데요.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형적인 고전 영웅소설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제목과 관련된 태몽, 이 내용을 통해서 비범한 탄생이라는 내용을 그리고 주인공의 처지를 알아주고 또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양자윤 등장한다는 점, 그 다음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는 점을 통해서 이 전형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이 주인공이 잠꾸러기에 먹성이 엄청난 먹보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주인공의 특성이 드러나는 구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에서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죠. 지금 처가의 박대를 견디지 못한 경작이 양자윤, 경작을 알아준, 이생을 알아준 인물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집을 나가고 청운사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또 내용을 파악하기에 더 쉽겠죠. 앞부분의 줄거리, 지금 이생이 허송세월을 보내다 장인, 아까 이야기했던 양자윤입니다. 조력자에 해당하죠. 양자윤이 죽자 장모에 의해서 쫓겨나고 양소전은 이생의 부인인데요. 혼자 남아서 이생 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생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나간 이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자신이 가진 돈 300냥을 전부 내어준 다음 어떤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노인의 말로 시작을 하네요.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깊이 감격하노라 하는데 노인이 뭔가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신이한 인물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노인의 말을 통해서 주인공인 이생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대 저리 먹는 양이 많은데 돈도 다 주고 양식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니까 이생이 호쾌하게 이처럼 얻어먹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생의 시원시원한 성격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지금 가진 돈을 모두 적선한 이생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생에게 노인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나니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냐? 낙양 땅 청운사에 가라. 그리고 이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조금 주면서 돕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청운사에 가라고 하는 조언의 내용 그리고 돈을 준 것 모두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하는 말이 본디 네가 잠이 많으니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은 나를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노인의 말에서 지금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원래 먹는 양이 많고 또 나는 그대를 알고 있다. 그대는 본디 잠이 많다. 이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이생이 이러한 조언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생은 이 노인이 뭔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신비하다고 생각해서 그의 말대로 한숨 자고 딱 일어났더니 웅장한 누각, 건물도 없고 노인도 없고 은자, 돈과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차 한 그릇만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히 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 편지를 보고 났더니 자신의 죽은 장인이 다시 노인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장인의 도움에 이제 이생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이상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는 이야기를 한 대로 절에 가서 수행을 할 것임을 짐작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중약 부분을 지나서는 이생의 부인이죠. 양소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앞서 양소저가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지금 죽은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가 이생이 떠난 후 양소저가 이생의 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이라고 하면 이생의 부모의 제사를 열심히 지내온 것을 알고 있는데 양소저는 그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덕이 적고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리에 어두워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이렇게 찾아와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시아버지죠. 이 공은 전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 없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양소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 역시도 현부라고 소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소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어지는 양소저의 말을 통해서는 양소저가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양소저는 자신의 남편인 이생이 집을 나가고 혼자서 이렇게 제사를 올리면서 이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차라리 죽어서 저승에서 이 시부모님을 모시겠다 하는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고려할 때 이 이생의 부인인 양소저 역시도 인품이 빼어나고 겸손한 인물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자 이 이생 부모님 양소저에게는 시부모님이죠. 다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후 차를 마시고 이제 소저가 작별 인사를 하고 딱 정신을 차리니 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시부모님을 다시 만나고는 양소저가 정신을 차리고 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생이 장인을 만나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여기 양소저와 관련해서는 양소저가 시부모님을 만나서 겪게 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이 공이 눈물을 흘리며 양소저를 위로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이 공은 시아버지에 해당을 하죠. 시아버지가 양소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선한 것을 알지 못했다 되어 있는데요. 노인의 말을 통해서 이생이 모든 돈을 적선한 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 하느뇨 라는 부분이나 300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라는 부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적절하지 않다. 다음 3번 양소저는 이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다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하여 스라에서 매시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차라리 죽어서 저승에 계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3번이 적절하다. 다음 4번 이생은 노인에게 비서를 받은 후 천리를 가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되어 있는데요. 비서라고 하면 우리 이 글을 쓴 종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서를 주겠다. 그리고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다. 비서도 받았고요. 차를 마셔서 천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4번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얻게 된 거죠. 다음 5번 이공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되어 있는데요. 인간 세상 살아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 저승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승에 와서는 오히려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기를 받아서 화려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환 볼 텐데요. 민법 교환에서는 공동소유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 공유물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문단에서 정확하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정리를 한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공유물이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그 물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고요. 이 공유물은 1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소유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면 공유물을 바로 처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어지는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해서 처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을 통해서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각자 지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도 당사자 전원이 참여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재판에 의해서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는 재판을 요청한 거니까 원고가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제 소송을 받은 피고가 된다. 라고까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문단부터는 판에 의한 분할이 다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협의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든지 선택을 해서 나눌 수 있으나 재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로 진행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 이 현물을 딱 그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딱딱 그 크기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예를 들어서 5대 3대 2다 하면 그 크기를 5대 3대 2로 나누어서 분할하는 것이 맞지만 땅 같은 경우 딱 공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비싸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서 현물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3명 이상일 때에는 원하는 사람만 현물 분할을 하고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 관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현물 분할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공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분에 따라서 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처분을 하는 것들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 빠질 사람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공유 관계로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일 경우에는 대금 분할을 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때인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혹은 누군가가 이걸 뚝 현물로 분할을 해 갔을 때 남은 부분이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이때에는 대금 분할을 하는데요. 대금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유물이 있다면 이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나누어 갖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경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바꾸고 돈을 나누어 갖는 것이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가격 배상입니다. 가격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분할 방법인데요.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가격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한 다음 이 특정인에게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공유물이 있는데 이걸 A와 B와 C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B가
나는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격 배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A가 이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율, 여기 이만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물건 자체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소유하게 된 A가 내가 이걸 다 가져가니까 대신에 이만큼 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격 배상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분할 청구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원고에 해당하죠.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법원의 임의대로 이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분할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공유관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공유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며 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공유자가 보유한 공유물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지분 자체의 경우에는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공유물 자체에 대한 처분, 공유 관계에 대한 처분은 나머지 사람들도 이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공유자 전원이 대금을 나눠 갖는 분할 방법은 우리가 대금 분할이라고 앞서 사문단에서 확인을 했었죠. 이 방법은 법원의 개입이 있어도 공유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이 방법의 경우 법원이 명하면 공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적절하지 않다. 다음 3번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나 특약이 있어야 공유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유관계 종료가 바로 공유물 분할을 요청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앞서 본문에서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공유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현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유 관계로 남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현물을 나눠 가지기 싫은 사람들은 그대로 공유 관계 유지하면서 공유물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공유자 중 특정인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유물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경우 공유물 전체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가격 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격 배상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만큼의 가격을 배상하고는 내가 이거 다 물어줄 테니까 대신 이거 전부 다 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문 보도록 할 텐데요. 밑에 나로 넘어와서 우리가 햅틱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 위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햅틱이란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그렇기 때문에 햅틱스는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의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에 해당하고요. 장치는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햅틱 장치란 촉각을 통해서 가상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주로 손을 통해서 우리가 햅틱 장치를 만지게 되면 이 햅틱 장치 내에서 가상환경 시스템의 물리적 신호를 재현하여서 사람이 실제로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액정에
보이는 무언가를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가상 물체를 만지는 것처럼 장치에 손을 갖다 대면 이 장치 핸드폰이 이 물체를 만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진동을 내보내서 다시 포스 피드백을 보내서 우리가 이 장치 속 보이는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게 바로 햅틱 장치와 포스 피드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진동 촉감인데요. 진동 촉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앞전소자라는 장치를 활용합니다. 앞전소자의 내부는 양전기와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양전기를 띠는 곳에 음극, 음전기를 띠는 곳에 양극을 연결하면 쌍극자들이 양쪽으로 끌려가면서 늘어나는 인장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결하면 앞전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진동은 이 늘어남과 줄어듦을 반복해서 발생을 시키고요. 때 이 진동 발생하는 거 전압을 가해서 하는데 전압이 클수록 인장과 수축 정도도 커지기 때문에 진동도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절해서 이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진동은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스퀴즈 필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기는요, 우리가 가상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어떻게 거칠고 매끈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물체의 표면이 이미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은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눌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압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 공기압이 높아지면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서 마찰 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아지고 매끈매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이 공기층을 스퀴즈 필름이라고 하고요. 스퀴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퀴즈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조절을 하는가? 먼저 물체의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 물체가 이 진동하는 진폭이 어느 정도 커야 하고요. 손가락 접촉면에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거리보다 클 때 형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넓은 면적으로 또 어느 정도 가깝게 꾹 누를 때 형성된다. 그리고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퀴즈 힘이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물체 표면의 진동을 크게 하거나 손가락을 꾹 누를수록 스퀴즈 힘이 커져서 더 매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만질 때 이 물체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하면 손가락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물체를 조절해야겠죠. 그래서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물건을 만지든 그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도록 진동의 폭을 조절해서 매끈한 느낌 혹은 부드러운 그리고 울퉁불퉁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영향을 주는 건 이 손가락과 물체의 진동 진폭 두 가지지만 실제로 이 햅틱 장치가 활용하는 것은 물체의 초음파 진동이다 하는 것만 유의를 하면 좋겠네요.
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보았던 햅틱 장치가 보내는 신호를 이제 다시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돼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하고 이 신호가 뇌로 가서 뇌감각 피질이 이걸 처리를 해서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적 신호는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보내는 건데요. 자극이 강하면 꾹 누르면 꾹 누를수록 더 많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이 전기 신호가 뇌로 갔을 때 뇌에 있는 체감각 피질에서 이것을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뇌에 있는 체감각 피질이 이만큼이면 이 전체가 똑같이 신체에서 오는 자극을 처리한 게 아니고 뇌에서도 다시 손에서 오는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 발에서 오는 걸 처리하는 부분, 배에서 오는 걸 처리하는 부분 나뉘어져 있는데 손에서 오는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손에서는 조그만 신호가 와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단락에서는 이제 기계 수용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수용체 다시 종류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고요. 빠른 수능 수용체는 닿거나 사라질 때에만 이 신호를 보내는 반면에 느린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은 계속 전기 신호를 뇌에 보내서 이것을 인지하도록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다시 나누는데요. 이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넓으면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지고요. 반대로 이것이 좁으면 좀 더 반응하는 거죠. 이 타입 1 수용체는 신체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지만 팔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손가락 끝에 타입 1이 가장 많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어집니다. 이건 다시 말해 손끝이 가장 예민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덜 예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계 수용체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 있느냐? 자극의 종류에 따라 우리 앞서 두 가지 기준으로 기계 수용체를 나누었고요.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거칠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거칠기라는 건 정말 작은 미세한 감각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보았던 내용 다시 떠올리면 느린 수능은 전기 자극을 계속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문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느린 수능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기라는 건 손의 미세한 압력 변화 차이를 통해서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타입 1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기계 수용체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 빠른 수능 타입은 그보다 높은 헤르츠죠. 그 중에서도 다시 타입 1 수용체는 비교적 낮은 헤르츠,
반면에 빠른 수능 타입 이 수용체는 조금 더 높은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200에서 300Hz, 아까 가에서 봤던 헤르츠죠. 햅틱 장치는 사람이 가장 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역의 주파수를 활용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는 빠른 수능 타입 이 수용체가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의 내용과 또 연결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먼저 1번, 신체 부위에 상관없이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같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신체 부위에 따라 그 분포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활성화가 되어 넓어질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지면 체감각 피질로 보내는 전기 신호가 강해진다라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활성화가 돼서 넓어지거나 좁아진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며, 이건 물리적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뒷부분, 그 반응의 종류를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감각 수능의 속도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접촉을 받은 수용체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용체의 반응에 따라서 느린 수능 수용체, 빠른 수능 수용체로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앞전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앞전소자 내부의 쌍극자들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인장과 수축 현상은 쌍극자들이 전압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킨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물리적 자극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본문에서는 빠른 수능 수용체가 아니라 느린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생겼을 때 그리고 사라질 때에만 전기적 신호를 보냈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양반이라는 것, 그리고 시적 대상이자 청자가 제주도에서 만난 기녀 애월이며, 시의 내용은 애월과 이별한 후에 그녀를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불교적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전생, 현생, 후생이라는 3생에 걸친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이 시적 대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 그리고 전생, 현생, 후생이라는 이 요소를 차용하고 있는 부분을 구별해서 파악을 하면 되겠죠. 본문 한번 보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서 어와 저 낭자야 라고 하면서 시적 대상이자 청자인 애월을 부르는 걸 알 수 있고요. 애월에게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 소냐. 우리가 전생에 서로 선녀와 신선이었는데 요지의 잔치에서 복숭아를 훔쳐서 주고받아서 먹은 죄로 지금 현생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현상에 살았다가 현생으로 귀양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각 모티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양 온 현생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애월은 지금 제주에 있고요. 나는 육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를 보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멀리 있다.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생에 귀향을 와서는 너와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제주 땅에서 지금 새로 만나게 되었으니 너의 모습이 그대로이고 새 속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기 두 줄을 통해서 임, 기생, 애월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와 내가 제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럼 여기도 현생에 해당을 하겠죠.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지금 현생에서 다시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꽃다운 맹세 그리고 사랑 덧없다. 지금 삼천리 약수를 두고는 우리가 다시 떨어지게 되었다. 거리감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다시 한번 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불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모습을 그리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지금 대조법을 사용하여서 여관 불빛이 적막한 것과 달리 내 가슴에는 불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슴의 불은 누가 고칠 수 있다? 임 아니면 할 수 없다. 뭐뭐 하리요 뭐뭐 할 수 없네. 뭐뭐 하리요 임이 바로 편작이라 대꾸법 사용해서 임만이 내 가슴에 난 이 불, 임을 그리워하는 나의 마음 혹은 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편작은 자주 등장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의 명의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중국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선지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임을 그리워하는데 임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임은 무심하게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임의 태도 차이가 드러나고요. 그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드러나네요. 이렇게 임을 그리다가 내가 잠시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임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는 임에게 온갖 수심을 풀려고 했더니 그때 오동잎에 비 떨어진 소리가 들려서 꿈에서 깨어나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허무한 감정만 느끼게 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유명한 정철의 송미인곡과 유사한 내용이 드러난다. 그래서 연계 작품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습다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끝부분 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생에 지금 네가 나한테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데 후생에서 어차피 우리는 다시 함께할 인연이다. 근데 그때 내가 옥황상제께 네가 지금 나를 너무 무심하게 대한 걸 다 이야기하면 그 죄가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핵심 메시지죠. 다시금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인연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작품은 그리운 외손녀인데요. 여기서도 필자가 시적 대상이죠. 외손녀 이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손녀를 생각하니 아깝고 슬프고 또 그리워할 만하다 하면서 이 외손녀 이씨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졌는지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찬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나이가 어렸지만 태도는 의젓하고 노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유순했으며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했고 또 향초나 진주처럼 사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떠했다? 천고의 칠실녀를 다시 보는 듯 하였다. 천고의 칠실녀라는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해서 그만큼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씨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두 번째 단락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뛰어난 아이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흰 배에 실려서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 황량한 언덕 아래에 묻혀 마침내 가리어져 없어지게 되었다. 죽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에 보내서 넣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생 너를 아꼈던 70살 먹은 늙은이가 글쓴이 필자가 되겠고요.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에 보내서 넣게 해서 너의 넋이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고 싶다. 글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일화를 떠올리며 너와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다. 애틋한 사랑과 또 이 추억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었죠. 손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손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별한 손녀가 너무 그리운데요. 손녀가 죽고 나니까 내가 화암동 골짜기에 들어가 풍경도 보여주고 시와 서로 너의 식견을 넓히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지 못한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다. 가슴에 한으로 남아서 눈물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와 내가 묶여 이어진 양끝이니 너의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손녀가 이러한 자신의 슬픔과 후회, 이별의 정한을 모두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필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끼던 외손녀를 잃은 할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필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글의 특징을 비교하는 변형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인물의 외양을 다각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인물이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외양을 묘사하는 구절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음 2번 사건의 내용을 빠르게 전개하는 요약적 제시가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내용을 빠르게 전개하는 것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3번 역순행적 구성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역순행적 구성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러한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 모두 영탄적인 표현을 활용하여서 화자가 이별의 정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먼저 가에서는 어와 내일이야 진실로 우습도다 라고 하면서 영탄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 나에서는 이렇게 없어지니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고사 속 인물을 드러내어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 고사 속의 인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것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주머니 속의 바다입니다. 주머니 속의 바다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발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다가 삶의 동반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다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복적인 문장 구조와 시어를 활용하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행부터 살펴보면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바다와 그만큼 삶의 동반자처럼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설마 하고 물어보면 불쑥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것을 꺼내주느냐?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부터 제법 사랑을 아는 나이가 된 친구들도 마을 어른들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이다 하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관련해서 지금 휘파람이나 흰 손수건, 하얀 갈치대처럼 구체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바다와 관련된 인상, 느낌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또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이 하나하나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다가 갖는 의미, 바다의 모습, 바다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손금 그리고 여기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서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바다 곁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를 떠나온 사람들에게 모두 이 바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애틋하고 소중하고 삶의 동반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 역시도 일담한 시집 속에 곱게 바다를 접어서 삶에 지칠 때 누군가 아득히 그리울 때, 위안이 필요할 때 이 바다를 생각한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또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화자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고 이 작품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의 바다가 바다를 시적 대상으로 했다면 속리산에서는 이제 산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서 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해제를 먼저 보면 화자가 속리산을 오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존에 삶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부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 나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 가파른 비탈만이 싸움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더 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삶이라는 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를 계속 이루는 것이다. 좀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리산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는 조금 달랐어요. 순하디 순한 길을 가지고 있고요. 평평한 길을 가지고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는 나, 높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이런 산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산이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라고 하지만 여기 실제로는 속리산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속리산을 등반하면서 속리산을 걸으면서 깨달은 내용이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의인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속리산을 등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산 속에 갇혔던 과거의 시간, 세속의 습관, 그리고 더 높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삶을 오르고 있다.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가 과거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높이에 집착하는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졌던 시간이 이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다시 말해 높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속리산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쟁 그리고 성취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진정한 삶은 어떤 거야? 평평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길게 느려서 살아가는 이러한 깊이 있는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알려줬다는 거고요. 알려줬다는 거는 다시 화자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죠. 화자가 속리산을 걸으면서 단숨에 높이 올라가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주머니 속의 바다에서 바다가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삶의 동반자였다면 여기 속리산에서의 속리산은 화자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깨닫게 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변형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1번 가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 불쑥이라던가 주섬주섬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는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요. 바다가 무엇인가? 바다가 삶의 동반자이다 하는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속리산 역시도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해도 무관하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하다. 다음 3번 나는 공감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공감각적 심상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다음 4번 나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요. 나는 원래 산다는 것은 높이에 대한 성취라고 생각했는데 속리산을 오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다.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4번 적절하다. 마지막 5번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의 의인화가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는 바다를 의인화하여서 이렇게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들고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리고 나에서는 속리산이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면서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고2 9월 학력평가 문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